네, 사례관리 계획서에 관련된 양식과 작성 방법인데요. 교재는 21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양식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 사례관리는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뭐 매뉴얼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자가 이제 뭐 해당 기관에서 사례 관리에 관련된 서식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례 번호라고 해서 기관에서 부여되는 생성 번호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0번 있다라고 하면 그 시행한 그 상담에 관련된 번호를 여기다가 이제 그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계획 일자는 뭐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사례 관리 계획서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우리가 작성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계획서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외부 강사가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사회복지사가 계획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계획서를 미리 갖다가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획할 거다라는 것을 그 사회복지사로부터 이제 전달을 하죠. 그러면 이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에는 사례관리 당사자의 욕구를 여기에 목표와 실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사례관리와 사례관리 당사자의 합의된 목표를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구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 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주일,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거고, 단기는 한 달 이내 또는 뭐 보름 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기하고 장기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지를 이제 작성을 구분해서 하는 것인데, 실천 계획에서 사례 관리 당사자나 사례 관리자나 연계된 외관의 그 기관, 이런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참여 의지라던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 등 사례 관리의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좀 크게 좀 볼게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욕구 영역에 해당되는 욕구 영역의 번호를 작성을 하는데 욕구 순서가 유의가 높은 순서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욕구 영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뭐 신체적인 거 또는 인지적인 부분 뭐 이런 거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욕구 영역에 관련된 사례 관리 당사자의 합의된 목표 작성을 한다거나 여기에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 당사자의 표현으로 언어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천 계획을 보게 되면 사례관리 당사자나 사례관리자에 연계된 외부 기관의 실천 구분을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1대1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서라고 과제물을 제출을 하라고 했었죠. 요거는 사례관리,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사람에 대해 인적 자원 아니면 물적 자원 이런 걸 어떻게 지역사회에 연계를 할 것인지 이 계획은 우리가 케이스 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프로그램 관리 계획서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자의 누가 대상자예요? 뭐 케이스 웍이면은 1대1 그러니까 대상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지 부분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 인지 부분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 또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 사람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계획서에 자, 1대1 케이스로 보게 되면 대상자를 누구로 둘까? 우리 그러면 70세의 어르신인데 이분이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관지 천식인데 이분은 시급히 끊어야 될 게 뭐예요? 담배라고 합시다. 담배. 자, 그러면은 필요한 영역에 해당자가 기간을 언제로 작성을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계획을 실천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30년 동안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다. 근데
더 이상 기관지 천식으로 인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고 숨이 너무 많이 차서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기간을 어떻게 잡는다? 예,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 다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갑 이상을 30년 동안 피웠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그 금연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실전 계획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빈도를 작성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역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소에 금연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참여를 한다거나 금연 패치라던가 금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자, 그런 거를 실천적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연 교육을 실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다 아니면 화요일이다 무슨 요일 이런 게 이제 발생 빈도에 따른 예,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공자는 관리자 또는 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보건소에서 여기에 전문 강사가 되거나 자주 모임을 하거나 뭐 이런 제공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 계획이라던가 사례 관리 계획서는 거의 엇비슷한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사례 관리자는 전문성과 윤리적인 측면, 사례 관리 지침, 매뉴얼 등에 의해서 사례 관리 실천 등에 대해서 중심으로 작성을 하되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참여 의지가 어느 정도의 반영을 할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중심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사정도 해야 되고요. 일상생활 유지와 또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작성을 이 나름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뭐 생활 수준에 대한 뭐 유지나 안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끊게 되면 어때요?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환각이 보이거나 뭐 한청이 들린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니코틴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자, 생활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사람의 금연을 할 수 있는 주변의 생활 환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집단적으로 흡연을 하는 집단에 가급적이면 가지 않고 또 술 먹는 자리에 또 생각나면 담배를 피우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사회 환경에 있어서의 생활 환경을 전반적으로 예, 유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생활 환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법률이나 권익 보장, 돌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례 관리에 관련된 동의서도 이제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당사자 간의 어떠한 약속이지만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례 관리 참여 동의서라고 해서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그 문서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또는 참여 동의서 이것 또한 역시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에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뭐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개인정보 동의서에 우리는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죠. 역시나 우리가 사례 관리에 참여 동의서도 역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아의 권익 공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함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아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아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참여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례 관리 내용과 종결 여부는 기아의 합의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 합의된 내용 외에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복지관, 이제 복지관하고의 계약인 거죠. 그래서 기아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지관의 사례 관리자와 또 개인 당사자와 관리 계획에 있어서 동의를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호자나 대상자는 맞춤형 서비스 과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서면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 작성 일로부터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매년 1회 재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복지관에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복지관과 사례관리자의 의견 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어떠한 보호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지는 않는 거를 나중에 법적으로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그 디테일 부분에서도 어떤 문서상에 이렇게 책임 소재 이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 동의서나 사인 이런 거를 받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또한 서비스 동의서 역시나 우리가 같은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서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보일까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동의서에도 역시나 여러 가지 당사자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종류 어떤 것인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사례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공자의 의무, 그래서 제공자도 역시나 이제 제공자가 복지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지관에 제공자의 의무가 있는 반면 복지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간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쌍방간의 어떤 합의, 그래서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기타 내용에 보시면은 이 내용에 복지관에 소속된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여기에다 기재를 했네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상기 계획 기간에 있어서 제공받게 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당사자의 상담이나 복지관의 사례 회의를 통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하고요. 또 위에 서비스 당사자 및 복지관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변경하고 종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조정의 사유나 서비스 중단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기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공에 대한 서비스 서약에 있어서는 제공받는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관련 당사자들의 서로 간에 합의된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동의서란 사례관리 계획서와 함께 사례관리 당사자의 동의 서약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자발적인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동의서는 보통 이제 기간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라고 하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는요, 다양한 내용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개인정보라던가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비밀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문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 공개 여부를 당사자한테 확인을 받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문헌에 관련돼서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사례를 공포 이제 사례 발표에 있어서 개인에게도 동의를 받는 부분 이런 게 참 민감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어떤 문헌에 관련된 조사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인을 받으면서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뭐 학문에 쓴다거나 이렇게 요즘에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례관리 계획서의 양식을 좀 살펴봤고요.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챕터 8이 되겠는데요. 챕터 8은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실행과 자원 개발, 그리고 어떠한 자원의 확대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챕터 8은요, 사실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9주차에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주차는 지금 안 나가고 제가 또 부교재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니까 일부 이제 학생들이 자꾸 이제 부교재를 이용하니까 부교재로 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례관리 이 과목을 너무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막 공부를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사례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례 관리를 얼만큼 잘 내가 계획을 잡고 그 대상자에게 사례 관리 수준에서 케이스 워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도 아니고 이거를 암기를 하면서 공부할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교재를 이용하든 주교재를 이용하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과 집중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이거에 집중할 정도면 다른 교과목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과목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를 한다거나 사회복지 관련 실천 방안,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보면 각종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이라는 게 이제 뭐 인지 모델이라던가 위기 개입 모델이라던가 가제 모델이라던가 그리고 조사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사론에 굉장히 어,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셔야지 사례 관리 이거는 별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시험에 1급 시험에서도 뭐 사례 관리에 관련돼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문 쪽으로 더 열심히 깊이 있게 하시면 된다. 사회복지 역사가 뭐예요? 영국에서 시작한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몇 번을 더 읽고 역사적인 흐름, 예, 그리고 그 역사적인 흐름에 길버트법이라던가, 또 거기에 따른 어떠한 뭘까요? 길버트법 또는 스펜 햄린법 이런 것들을 더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7주 때는 제가 미리 그 중간고사에 관련해서 시험에 간략하게 시험 범위와 간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챕터 8은 9주차에 요거는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부교재를 이용해서 좀 더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썸머리 한다는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사례 관리인데요. 현장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현장에서의 구성 요소는 사례 관리 대상자와 관리 과정과 사회 자원, 그리고 사례 관리자가 이렇게 어, 여러의 이렇게 의사 소통을 하면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현장에서의 사례 관리 과정은 초기 단계, 사정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및 점검 단계, 평가 및 종결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 관리 구성 요소의 사례 관리 과정은 항상 초기 단계에서는 사례 발견을 해서 초기 인테이크를 한다라고 했죠. 인테이크는 뭐예요? 접수를 하면서 이 대상자가 우리 기관에 상담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초기 면접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관과 이 사례는 부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초기 단계에서 접수 단계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정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 단계는 욕구 사정을 하죠.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떤 사정에 있어서 욕구가 있을까? 그럼 욕구만 있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되죠. 욕구 사정에 의한 자원 사정을 해야 되는데 자원 사정은 내적 자원이라고 하는 강점, 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비공식적인 내용의 자원을 가지고 욕구를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욕구를 사정하게 되면 사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금연을 해야 되는데 자, 금연에 대해서 이 분이 이제 초기에 뭐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는데 30년을 담배를 피웠다. 근데 30년 동안 괜찮았는데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쇠약해지다 보니까 기관지 천식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그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담배를 피우면 사망으로 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관리 좀 해달라라고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자, 초기 면접의 인테이크.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사정을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어때요? 더 이상 담배를 자꾸 피우면 이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겠군. 이라고 하면서 당사자의 어때요? 그 면접을 통해서 당신의 욕구가 금연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초기 상담 있잖아요. 사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초기 면접을 하는 거죠. 자, 초기 면접을 했더니 사정 단계에서 이 사람도 욕구에 담배를 끊고 싶은데 혼자 자발적으로 끊을 수가 없더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의 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내적인 갈등은 굉장히 커요. 근데 혼자 스스로가 끊을 수가 없으니까 외적 자원,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계획 단계에 있어서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자, 목표 설정은 어때요? 단기, 장기로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6개월 안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 주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하루에 담배를 어, 완전 똑 끊게 되면 굉장히 큰 성과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목표 설정을 어때요? 자, 그러면 천천히 담배를 줄일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건소의 금연 담당자인 전문가와 또 금연 패치라던가 금연에 관련된 식이요법이라던가 뭐 이제 운동요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실행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실천 내용은 본인이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몸이 쇠약해진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폐활량 연습도 해야 되고 간접 실천은 뭐예요? 교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좋은 사례, 성공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보고 또 간접적으로 영상이라던가 본인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듣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루트를 영상을 접해서 실천을 간접으로 하고 직접 이제 본인이 시도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행도에 대한 점검, 중간 점검이 되겠죠. 그래서 10일 동안 했더니 담배를 줄이면서 폐활량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침도 좀 먹고 그리고 숨 차는 게 좀 많이 적어지더라. 라면서 중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 계획을 쭉 어때요? 끝까지 이제 6개월이라는 계획을 장기로 잡았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이행을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이 끝난 시점에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성과평가는요. 종결평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고 가정평가는 뭐예요? 이 중간중간에 이그 금연을 하고자 했던 내용에 있어서의 실천 방법, 그리고 실천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중간중간에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 과정의 이렇게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례 관리 과정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에 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느냐? 자, 이 순서 사례 관리 과정의 순서에 쭉 봤을 때 가로 비워놓고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초기 단계에서는 무슨 내용이고, 사정 단계에서는 무슨 내용이고, 계획 단계에서는 무슨 내용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단계에서는 사례 관리하고 인테이크인데 이걸 갖다가 자, 요거를 갖다가 여기 내용으로 집어넣게 되면 어때요? 골라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다들 골라내실 수 있겠죠? 계획 단계는 목표 설정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인데 이거를 여기 내용을 실행 과정의 내용을 여기다가 바꿔서 넣으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암기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오픈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저의 이렇게 의도를 잘 아시면 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사례관리 구성 요소에서의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결국에는 사례관리자의 가정 역시나 초기 단계에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적격성 여부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 이게 초기 단계 인테이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접촉 방법에는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대상자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이제 기관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에서 찾아서 발벗고 막 동네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 혹시 우리가 복지관에서 상담을 할 건데 이런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발로 뛰면서 사례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례 발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예요? 안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하면은 다들 대상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장의 경험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초기 면접은 대상자의 신뢰를 쌓는 게 첫 단추다. 그래서 라포 형성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찾아가서 부탁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 경우, 그 어려움이 생기게 된 배경이나 평소 그런 어려움을 누구와 상의하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좋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초기 단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잘 살아왔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여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에 칭찬해 드려야죠. 그래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훌륭하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관리자 또는 상담자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누구든 여기에 신뢰에 있어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상담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라포 형성.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꽁꽁 싸매고 저 사람 것만 내가 듣고 해결해줘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나도 오픈하고 스스로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천천히 접근하면서 라포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 관리 과정에서 사정 단계 어세스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대상자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화하면서 종합적인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있는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점검을 하고요. 대상자의 강점, 그리고 자원을 반드시 탐색을 해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자의 좋은 것을 이루려고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욕구를 선정을 해서 사례 관리자의 가치와 철학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처지와 역량, 기회 비용, 대상자의 관리를 생각하면서 사례 관리자가 잘 도울 수 있는 욕구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욕구의 변화 목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에 욕구 변화를 끝까지 갈 수 있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사정에 따라서 욕구 변화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서비스의 요청에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정에 있어서의 우리 사례 관리 과정은 계획 단계, 이제 사정 단계를 통해서 계획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은 사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변화 목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방법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주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방법에서도 함께 수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계획 단계에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가족의 합의에 유의하고 합의된 내용은 기록을 통해서 남겨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행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므로 대상자의 어떠한 이제 사례 관리자는 다양한 역할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이제 어떠한 요구, 어떠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이제 과제물을 내줄 수도 있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할 요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 점검 과정에서는 서비스가 계획된 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아까 우리가 중간 평가라고 했던 것처럼 이 과정 평가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대상자 만족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서비스 계획의 변화 여부를 확인을 하고 중복 서비스가 지원되지는 않는지 또 누락된 거는 없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 대상자의 변화 욕구라던가 사례 관리 방향성을 재사정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평가나 종결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욕구 문제에 있어서의 개입을 통해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그 계획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대상자의 복지가 기능화되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의 가업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자의 불안,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다룸으로써 그동안의 사례 관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결정에 따른 내용, 점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또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을 종결 단계의 가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잘한 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주고 미진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격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종결 단계의 가업입니다. 사후 관리는 우리가 이제 종결을 하고 나서 계속 팔로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결 후에 일정 기간 대상자의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는 활동을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유 이제 종 쳤어 이제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는 이렇게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후 관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에 대한 관리를 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의 자질을 보게 되면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사례 관리의 전문적 자질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람 중심 서비스다. 그리고 대상자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환경 속에 인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강점이라고 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사례 관리자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그거를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강점과 그 약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약점을 이렇게 들춰낼 필요는 없죠. 잘하면 잘하는 거에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강화를 시키면요. 더 잘하려는 욕구가 사람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례 관리에 있어서 협력적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과 동료와 또 슈퍼바이저들이 함께 하는 그 팀워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시적이고 중시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개입. 거시적인 건 뭐예요? 큰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중시적인 건 뭐예요? 지역사회, 미시적인 건 개인. 그래서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전체 흐름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원활하게 잘 중심을 잡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사례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사례 관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례 관리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시간에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사용하는 것,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좋은 말이라도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내 의도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능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킬을 좀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 사회잖아요.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자, 한국말이 서투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말만 주기장창 얘기를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사례 관리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사회복지사가 뭐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 나라의 어떤 언어까지 배워가면서 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언어 소통,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를 했는지 중간중간 점검이 자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했으면 이해가 될 정도의 어떤 그 바디랭귀지나 아니면 주변에 소통이 가능한 사람한테 통해서 이해됐는지 확인조차 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목표 수립에 있어서 어떤 단계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까지는 뭐예요?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가면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사회복지만 가지고는 활동하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정치, 경제, 또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측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정치권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아유 정치는 내가 무슨 정치야. 그거는 할 필요도 없어. 뭐 여야 뭐 나눠서 싸운다. 이런 정치가 아니라요. 그 정치권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을 만들고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미흡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또는 법률을 통해서 사회복지 영역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자, 노인의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지급을 해주겠다. 그럼 기초노령연금이 올해와 재작년에 금액이 달라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 정치를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정치에서 어떠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정책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사를 많이 듣고 또 뉴스를 많이 듣고 정책의 흐름,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그거 다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흐름 앞으로 사회복지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유지함으로써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예, 점점 더 사회복지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가정에 장애인의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까지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장애인일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80%다. 그러면 윤리적인 결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 부부의 어떤 큰 결정에 있어서는 부부 당사자들이 결정 내리는 거에 있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고 사회복지사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 최선의 선택이 어떤 건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대상자와의 관계를 항상 명심해야 된다. 자, 우리는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사례자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럼 그 대상자들을 항상 우리가 관찰을 하고 또 면담을 할 때 있어서 그 개인의 특성,
그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건지는 예, 사회복지사가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정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니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의 어떠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것이 유익한 건지 우리는 옆에서 서포트만 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어떤 게 더 이득을 주고 어떤 게 좀 더 유익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비판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판단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판적인.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한 발 멀찍 떨어지면서 어느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하냐. 그래서 그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유능한 사회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노력하기. 그래서 내가 사회 관리에 있어서 정말 열정을 다하고 그 노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사회 관리에 있어서 사회 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상담이잖아요. 상담을 대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유능한 사례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진실돼야 되고 그리고 사행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기 개발 그리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유능한 사례 관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보게 되면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사례 관리자가 공통으로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보 수집과 사정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사는 정책 그리고 정치 돌아가는 거,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 정보 수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또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어떤 정보가 더 유익한지 우리 서비스,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는 요게 한 개인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서비스가 더 좋아. 그러면 정보 수집을 통해서 뭐예요? 더 나은 어떤 정보. 그래서 그런 거를 사례 관리자에게 주면 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어떤 유익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계획도 잘 짜야 되고 프로그램 배치라든가 서비스 제공이나 조정에 대한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례 계획의 수행 정도를 점검을 하면서 예, 아까 점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 수행에 있어서의 점검은 중간 점검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점검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다시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속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필요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지시가 아니라 상호 협력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상자에게 굉장히 유익한 바람직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옹호 활동. 옹호 역시 누구를 위한 옹호예요? 예, 사회 관리자를 위한 예, 옹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이제 전문가의 의견, 또 지역사회에서의 어떠한 행동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사례 관리자에 의한 옹호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행동, 액션을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도 역시나 많이 중요한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다양한 자원들이 있죠. 이 자원들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어느 만큼의 역량을 주고 또 그 대상자의 자원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의 역할을 살펴보게 되면
직접 게임 역할은 뭐예요? 이행자.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교육자, 상담자, 안내자, 협력자, 진행자, 정보 제공자, 조력자의 역할이 직접 개입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간접 개입 역할은 어, 어떠한 인적, 물적, 서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기관을 연결해주면 뭐예요? 중개자의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브로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중개자의 역할도 하고요. 의뢰자의 역할도 하고, 조정자의 역할도 하고, 옹호자의 역할도 하고, 사회적 지지만 구축자,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간접 개입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관리의 연구에 있어서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행자, 교육자, 상담자, 안내자, 그래서 진행자, 정보 제공자, 조력자, 사례관리의 이렇게 직접적인 역할은 우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케이스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유능해야 되겠죠. 하다 보면 이제 스킬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 케이스에 이행자만 했다, 교육자와 상담자 역할만 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 케이스에 여러 가지 활동에 직접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구성 요소에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결국에는 사례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요 기준,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수행해야 하는 핵심 가업이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는지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 전공 학사 학위 취득을 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2급 소지자는 뭐예요?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 강화해서 전문성을 보완을 하는 것이 사례 관리자의 주요 자격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례 관리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급에서 1급을 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기는 학사 학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2년 공부를 하면은 전문 학사예요. 학사 학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입을 해야 되겠죠. 편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3학년, 4학년을 졸업을 하게 되면 학사 학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문 학사를 가지고 1급을 도전한다라고 하면 전문 졸업을 한 2급 자격증에서는 1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 경험을 1년 동안의 경력을 쌓아서 1급 자격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마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시면서 이론적인 강의는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 요 3장 사례 관리의 구성이나 구성 요소나 사례 관리자의 역할에 생각해 보는 것은 사례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례 관리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의 개념을 좀 잘 파악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했고, 또 사례 관리자의 주요한 역할은 무엇이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내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발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요 3강에서의 그 배운 챕터를 가지고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제 케이스 웍이라고 하는데 케이스 웍이 시행된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피부로 와 닿는 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자는 점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분들이 예, 이제 개인 이렇게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사례 관리 과정,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요거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에 요거는 시험 문제 낼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 요 3강에서는 우리가 챕터를 가지고 좀 활동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5주차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6주차에는 제가 우리 교재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 강의는 지금 너무 이제 그 8 챕터는 중간고사 끝나고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그 PPT를 가지고 할 거고 요 PPT는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